안녕하세요. 마음이 훈훈해지는 조선의 권선징악 이야기를 전하는 별별야담입니다. 진심이 전해지는 이야기들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셔서 따뜻한 마음 함께 이어가 주세요. 산골 장터에는 오전부터 사람들로 북적였지요. 보리와 콩을 파는 농부들, 비단실을 고르는 안악들, 떡과 엿을 파는 장수들이 저마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한쪽 구석 느티나무 그늘 아래 한 사내가 땅바닥에 몸을 기댄 채 앉아 있었어요. 하복내였습니다. 24, 허름한 삼배옷의 맨발이었으나 상투만큼은 단정하게 틀어 올렸지요. 굶주림으로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또렷한 이목구비와 곧은 코, 가늘면서도 깊은 눈빛은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했답니다. 사흘째 끼니를 걸은 탓에 정신이 아득했어요. 저 사람 거지치고는 제법 보기 좋구만. 거지가 저리 깨끗하게 생겼다니 참 안타까운 일이지. 안악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복례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배고픔을 견뎌냈지요. 어렸을 적 기억은 희미했습니다. 불길과 비명, 그리고 어머니의 목소리만 어렴풋이 남아있을 뿐 의지할 곳 없이 떠돌게 된 지 벌써 오래였어요. 한낮이 되었을 무렵 복례의 눈앞이 점점 흐려졌습니다. 바로 그때 가까운 곳에서 한 안악의 목소리가 들렸지요. 참말로 어쩌면 좋겠소. 남편이 요새 밤마다 술만 마시고 들어와 말을 붙일 수가 없으니. 복례는 힘겹게 고개를 들어 그 안악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칠지만 정갈한 손, 근심 가득한 얼굴이었어요. 복례는 자신도 모르게 입을 열었답니다. 남편 말씀이 고즈넉한 밤에 늘 술기운에 젖어 계셨다 하셨소? 안악이 화들짝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어찌 그걸 아시오? 맞소, 정녕 그러하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복례를 쳐다보기 시작했지요. 복례는 당황했으나 말을 이어갔습니다. 낮에는 멀쩡하시되 밤만 되면 그러시니 마음속 깊은 곳에 시름이 있으신 게 분명하오. 술잔을 기울이시는 것은 근심을 잊고자 함이니 따뜻한 말 한마디가 약이 될 터이오. 원망하는 말보다 묻는 말을 먼저 건네보시오. 무엇이 그리 힘드시냐고. 안악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옆에 있던 다른 안악이 작게 탄성을 내질렀지요. 참말로 신통하구만. 저 사람 말이 맞소. 당신네 남편이 요새 논밭일이 잘 안 풀려서 소갈이하고 있다는 소문 들었소. 첫 번째 안악은 감격한 표정으로 복례에게 다가와 품속에서 보리떡 2덩이를 꺼냈습니다. 고맙소이다. 이걸 받으시오. 복례는 떡을 받아 황급히 입에 넣었지요. 그제야 정신이 조금 돌아오는 듯 했답니다. 그날 저녁 개울가에서 복례가 몸을 씻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덤불 사이에서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하, 복례야, 오늘 장터에서 자네가 제법 소문났더구나. 신통한 사내라고 말이야. 둥근 얼굴에 눈이 초롱초롱한 사내, 추돌쇠였습니다. 사당패에서 재담을 하다가 떠돌게 된 입담꾼이었지요. 복례야, 너는 입 하나로도 벼슬할 팔자다. 추돌쇠는 복례의 어깨를 툭툭 치더니 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장터 북쪽에 폐사당이 있지 않은가. 그걸 전방으로 꾸며보게. 나는 점을 볼 줄 모르네. 점을 몰라도 되네. 자네는 사람 마음을 읽는 눈이 있지 않은가. 며칠 뒤 복례는 추돌쇠의 도움으로 폐사당을 치웠습니다. 낡은 돗자리를 깔고 작은 탁자를 놓았지요. 추돌쇠가 어디선가 구해온 묵은 책 몇 권을 올려놓자 제법 그럴듯한 전방이 되었답니다. 매월산 방도인의 제자라고 하게나. 그러면 사람들이 믿을 걸세. 복례는 어색하게 전방에 앉았습니다. 이튿날부터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왔지요. 복례는 떨리는 마음으로 사람들의 얼굴을 살피고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점괘는 어설펐지만 그의 또렷한 눈빛과 차분한 말투, 진심 어린 태도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답니다. 그렇게 복례의 거짓 전방은 조금씩 장터에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전방을 연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하복래는 여전히 점괘를 꾸며내는데 어색했지만 찾아오는 사람들의 얼굴을 살피고 마음을 헤아리는 일에는 점점 익숙해졌지요. 장터 안악들이 가끔 떡이나 나물을 가져다 주었고 복래는 그것으로 끼니를 이어갔답니다. 어느 오후 전방 앞에 누군가의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복래가 고개를 들자 옥빛 장옷을 걸친 여인이 조용히 들어서고 있었어요. 맑고 창백한 피부, 검고 긴 눈썹, 그리고 고요하면서도 깊은 눈빛, 단정하게 쪽진 머리에 은비녀가 꽂혀 있었지요. 여인은 말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복래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지금껏 찾아온 사람들과는 다른 묘한 기품이 느껴졌답니다. 꿈속 연못에 어떤 사내가 서 있습니다. 여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요. 마치 시를 읊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알고 있는 듯 합니다. 하나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복래는 당황했습니다. 꿈 이야기는 늘 어려웠지요.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예전 어느 마을에서 들었던 연못 전설을 떠올렸답니다. 연못은 마음의 거울이라 했습니다. 그 산에는 마님께서 그리워하시는 분이 아니겠습니까? 여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복래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지요. 물에 비친 그림자는 이승의 것이 아닙니다. 저승에서 마님을 지켜보고 계신 분이 아닐는지요. 연못가에 서 계셨다 하니 이승과 저승 사이에서 마님을 잊지 못하고 머무시는 듯합니다. 여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말없이 복래를 바라보았지요. 생전에 남편은 제게 말했습니다. 죽어서도 당신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연못가에 서서 기다리겠다고. 복래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자신이 꾸며낸 말이 정확히 들어맞은 것이었지요. 여인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저 복래를 뚫어져라 바라볼 뿐이었어요. 그날 이후 여인은 전방을 자주 찾았답니다. 장터 사람들은 그녀를 민시댁 며느리 연심이라 불렀지요. 21의 나이에 남편을 잃고 홀로 살아가는 과부였습니다. 연심은 말수가 적었습니다. 그저 전방에 앉아 복래의 말을 듣고 가끔 짧게 대답할 뿐이었지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많은 것을 말했답니다. 고요한 외로움, 깊은 그리움, 그리고 점점 커져가는 무언가. 복래 역시 연심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오는 시간이 되면 저도 모르게 전방 입구를 바라보았지요. 그녀의 차분한 목소리, 속 깊은 눈동자, 단정한 몸가짐이 마음속에 남았답니다. 어느 날 저녁 추돌쇠가 전방에 들렀다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복래야, 민시댁 과부가 자주 온다는 소문이 파다하구만. 복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추돌쇠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지요. 조심하게. 양반댁 과부와 떠돌이 점쟁이라니 좋게 볼 사람이 없을 게야. 하지만 이미 장터에는 소문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과부가 거지에게 마음을 주었다는 이야기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지요. 누군가는 흥미롭다며 웃었고 누군가는 불경스럽다며 고개를 저었답니다. 복래는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연심이 전방 문을 열고 들어올 때마다 그 불안은 잠시 잊혔지요. 며칠이 흘렀습니다. 소문은 더욱 커졌지요. 처음엔 수군거림에 불과했던 이야기가 이제는 장터 전체의 화제거리가 되었답니다. 우물가에서, 주막에서, 장터 모퉁이에서 사람들은 하복래와 연심의 이야기를 입에 올렸습니다. 오늘도 민시댁 과부가 전방에 갔다더구만. 벌써 열흘째라지. 저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겠소? 누군가는 여전히 흥미롭다는 듯 웃었지만 눈살을 찌푸리는 이들이 점점 늘어났지요. 특히 양반댁 사람들은 불경스럽다며 혀를 찼답니다. 그 소문은 마침내 민시댁 사랑채까지 흘러들어갔습니다. 민대수는 28배 양반 자제였지요. 근엄한 얼굴의 고든 자세, 집안의 채통을 무엇보다 중시하는 사내였답니다. 형이 일찍 세상을 떠난 뒤 그는 집안의 어른 노릇을 자처했습니다. 무엇이라 형수께서 장터 거지를 만난다고
민대수의 목소리가 사랑채를 울렸습니다. 소문을 전한 하인이 고개를 조아렸지요. 예, 도련님. 전방에 자주 드나드신다 하옵니다. 민대수는 당장 안채로 향했습니다. 연심은 마루에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민대수를 보자 조용히 바느질을 내려놓았지요. 형수, 민대수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장터를 떠도는 거지 점쟁이를 만나신다는 소문이 사실이오? 연심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대수는 한 걸음 더 다가섰지요. 과부의 정절이 어디 갔소? 거지 따위에게 마음을 주고 가문의 명예를 스스로 더럽히는 것이오? 연심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으나 그녀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민대수는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지요. 형님이 돌아가신 지 겨우 1년이요. 1년. 그런데 장터를 떠도는 거지에게 눈길을 주다니 형님의 영혼이 편히 쉬시겠소? 도련님. 연심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다만 꿈 이야기를 들으러 갔을 뿐입니다. 꿈 이야기? 그것이 변명이 되리라 생각하시오? 민대수는 돌아서며 차갑게 말했지요. 오늘 안으로 그 점쟁이 놈을 관가에 고발하겠소. 더 이상 형수를 농락하지 못하게 할 것이오. 그날 오후 민대수는 관아로 향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고발장이 들려 있었지요. 이자는 점쟁이 행세를 하며 양반댁 과부의 마음을 농락했고 매월산 방도인의 제자라 사칭하여 백성을 속였습니다. 관가의 이방은 고발장을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곧 군졸 셋이 장터로 향했지요. 전방에서 복내는 한 노인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문득 밖이 소란스러워지더니 군졸들이 들이닥쳤어요. 내가 하복내냐? 그러하오만. 민씨 댁의 고발로 너를 잡으러 왔다. 순순히 따라오너라. 복내는 순간 연심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군졸들은 거친 손으로 복내의 팔을 움켜쥐고 밧줄로 묶었지요. 장터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답니다. 저 점쟁이가 잡혀가는구만. 민씨 댁에서 고발했다지. 복내는 군졸들에게 이끌려 장터를 가로질렀습니다. 그때 저 멀리 옥빛 장옷을 입은 여인이 보였지요. 연심이었습니다. 그녀는 복내가 끌려가는 모습을 멀찍이서 바라보고 있었어요. 복내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연심은 잠시 복내와 눈이 마주쳤으나 이내 고개를 돌려 외면했지요. 하지만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답니다. 장옷 자락을 꽉 움켜쥔 손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군졸들은 복내를 관아로 끌고 갔습니다. 관아 마당에 도착하자 군졸 하나가 복내를 거칠게 밀쳤지요. 복내는 차가운 돌바닥 위에 넘어졌답니다. 감옥으로 끌고 가라. 이방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군졸들은 복내를 일으켜 세워 뒤편 감옥으로 끌고 갔지요. 좁고 어두운 감방, 축축한 벽과 쇠창살, 복내는 그 안에 홀로 갇혔답니다. 쇠창살 너머로 석양빛이 스며들었습니다. 복내는 벽에 등을 기댄 채 천장을 바라보았지요.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전방도 연심도 이제 모두 끝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멀리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감방에서 맞은 아침은 추웠습니다. 햇살이 새창살 사이로 가늘게 들어왔으나 감방 안은 여전히 어둡고 냉기가 감돌았지요. 복내는 한숨도 자지 못했답니다. 밤새 연심의 얼굴만 떠올랐습니다. 아침이 되자 관아 앞들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드는 소리였지요. 민씨 댁에서 고발한 점쟁이를 신문한다는 소문이 퍼진 것이었답니다. 장터 안악들, 장수들, 호기심 많은 젊은이들이 관아 앞들을 빙 둘러쌌습니다. 군졸들이 감방 문을 열었지요. 나와라. 신문 받을 차례다. 복내는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군졸들이 그를 끌고 앞들로 나갔지요. 아침 햇살이 눈부셨답니다. 앞들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복내는 억센 밧줄에 묶인 채 무릎을 꿇었지요. 하룻밤 사이 얼굴은 더 창백해졌으나 눈빛만큼은 여전히 또렷했답니다. 이방이 고발장을 펼쳐들고 낭낭한 목소리로 읽어내려갔습니다. 하복내,
너는 매월산 방도인의 제자라 사칭하여 백성을 속였고 양반댁 과부의 마음을 농락했다. 이에 대해 무어라 변명하겠느냐? 복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지요.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답니다. 점괘는 꾸며낸 것이 맞습니다. 앞들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복례는 말을 이었지요. 매월산 방도인의 제자라는 것도 거짓입니다. 허나 연신 마님께 드린 말만은 진심이었습니다. 순간 사람들 사이에서 비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민대수가 앞으로 나서며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지요. 사기꾼의 입에서 진심이란 말이 나오는가? 거짓의 복을 바라는 자가 어디 있느냐? 복례는 고개를 들어 민대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복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님의 슬픔을 덜어드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감히 형수를 마님이라 부르느냐? 내 주제에 민대수가 한 걸음 더 다가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관아 입구 쪽에서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지요. 모두가 뒤를 돌아보았답니다. 한 노인이 천천히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백발이 섞인 머리카락을 두건으로 헐렁하게 묶고 해묵은 도포를 걸친 모습이었지요. 손에는 낡은 지팡이를 짚고 있었답니다. 방도인이시다. 누군가가 외쳤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였지요. 매월산 방도인은 이 고을에서 가장 유명한 점쟁이이자 도사였답니다. 그의 점괘는 신통하기로 소문났고 양반들도 그를 찾아가 조언을 구했습니다. 방도인은 사람들 사이를 지나 앞들 한가운데로 걸어왔습니다. 그의 눈길이 하복례에게 머물렀지요. 한참을 뚫어지게 바라보던 방도인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이 산에 제자는 아니지만 내 제자들보다 사람의 마음을 더 정확히 봤구나. 관아 앞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대수의 얼굴이 굳어졌지요. 이방도 당황한 표정으로 방도인을 바라보았답니다. 방도인은 복례에게 다가가 그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작게 중얼거렸지요. 점괘는 하늘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것이지. 이 사내는 그것을 알고 있구나. 사람들의 시선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조롱하던 이들도 입을 다물었지요. 방도인이라는 큰 산이 복례를 인정한 것이었답니다. 민대수는 분한 표정으로 입술을 깨물었으나 방도인 앞에서 함부로 말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관아 앞들의 공기가 천천히 바뀌어가고 있었지요. 방도인의 말 한마디로 관아 앞들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방은 당황한 표정으로 방도인을 바라보았고 민대수도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지요. 방도인은 복례를 한참 바라보다가 이방에게 말했답니다. 이 사내를 함부로 다루지 마시오. 점괘를 꾸며낸 것은 잘못이나 사람의 마음을 읽는 눈은 진짜요. 내가 보증하겠소. 이방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방도인은 이 고을에서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인물이었지요. 결국 이방이 입을 열었답니다. 방도인 어르신의 말씀이시니 가볍게 여길 수 없소. 하나 고발이 들어온 이상 하루 더 유치하고 내일 다시 판단하겠소. 방도인은 고개를 끄덕이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사람들도 하나둘 흩어지기 시작했지요. 군졸들은 다시 복례를 감방으로 끌고 갔답니다. 복례는 새창살 너머로 사라지는 사람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장터 주막은 여전히 시끄러웠습니다. 낮에 있었던 일을 두고 사람들은 밤늦도록 떠들었지요. 방도인 어르신께서 직접 나서시다니 저 점쟁이 범상치 않은 게야. 그래도 아직 감옥에 갇혀있지 않소? 내일 어찌 될지 모르는 일이지. 주모 고복례는 손님들의 술상을 치우며 한숨을 내쉬었답니다. 손님들이 돌아간 뒤 고복례는 뒤편 곳간을 정리하기 시작했지요. 오래된 물건들이 쌓인 구석을 치우다가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상자를 열자 먼지가 풀썩 일었지요. 그 안에는 헌 옷가지와 함께 작은 나무 조각 하나가 들어 있었답니다. 이게 뭐람? 고복례가 나무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불에 탄 자국이 역력했고 글자 일부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지요. 바로 그때 주막 문이 열리며 추돌쇠가 들어왔답니다.
주모, 막걸리 한 사발 주시구려. 이 밤중에 또 술을 찾아오시는구려. 추돌쇠가 술상 앞에 앉았습니다. 고복내는 막걸리를 따라주며 손에 든 나무 조각을 보여주었지요. 돌쇠, 이게 뭔지 아시겠소? 추돌쇠가 나무 조각을 받아들더니 눈이 휘둥그레졌답니다. 이건 예전 복내가 목에 걸고 다니던 조각이잖소. 불에 탄 자국까지 똑같소. 고복내도 놀라 다가섰지요. 정말이요? 복내 그 사람이 틀림없소. 처음 만났을 때 복내가 이걸 목에 걸고 있었는데 나중에 어디 잃어버렸다고 했소. 주막에 들렀다가 떨어뜨린 게 분명하구려. 추돌쇠는 나무 조각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희미한 글자가 보였지요. 이게 문패 조각 같은데 글자가 하자인 것 같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고복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지요. 방도인 어르신께 보여드려야 하지 않겠소? 그래야겠소. 당장 가봅시다. 두 사람은 서둘러 주막을 나섰습니다. 매월산 자락, 방도인이 머무는 암자는 어둠 속에서도 희미한 등불이 켜져 있었지요. 추돌쇠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답니다. 방도인 어르신, 추돌쇠 올시다. 급히 여쭐 일이 있사옵니다. 잠시 뒤 문이 열렸습니다. 방도인이 등불을 들고 나타났지요. 이 밤중에 무슨 일이냐? 추돌쇠가 나무 조각을 내밀었답니다. 이것이 복내가 지니고 다니던 물건입니다. 주막에서 발견했는데 문패 조각 같사옵니다. 방도인은 나무 조각을 받아들고 등불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던 그가 표정이 굳어졌지요. 이리 들어오너라. 방도인은 두 사람을 암자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는 낡은 괴짝 하나를 열어 두꺼운 책을 꺼냈지요. 오래된 족보였답니다. 방도인은 족보를 펼치고 눈을 가늘게 뜨며 손가락으로 문장을 짚어 내려갔습니다. 한참을 찾던 그가 멈춰섰지요. 하씨 가문, 좌이정 하정빈, 병화년 영모 누명으로 멸문, 5년 후 신원 회복, 둘째 도령 복내, 실종. 추돌쇠와 고복내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방도인이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20년 전 하씨 가문은 권력 다툼에 휘말려 영모 누명을 쓰고 멸문을 당했소. 좌이정 하정빈 대감은 역적으로 몰려 일가가 몰살당했지요. 고복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답니다. 그럼 어찌 된 것이오? 방도인이 말을 이었습니다. 5년 뒤에 진실이 밝혀졌소. 영모는 거짓이었고 간신들이 꾸민 음모였던 것이오. 왕명으로 신원이 회복되었고 가문의 재산과 명예가 모두 되돌아왔소. 고복내가 다시 물었지요. 그럼 하씨 가문이 복권되었단 말씀이오? 그렇소. 하나 살아남은 후손이 없었소. 둘째 도령 복내는 불길 속에서 종과 함께 사라졌고 시신조차 찾지 못했다고 하오. 추돌쇠가 놀라 외쳤답니다. 그럼 우리 복내가 좌이정 대감의 아들이란 말씀이오? 방도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문패 조각이 증거여. 복내는 거지가 아니었소. 억울한 누명으로 뿌리를 잃고 운명에 떠밀렸으나 사실은 신원이 회복된 명문가의 적자였던 것이오. 그가 살아있다는 것이 밝혀지면 복권된 하씨 가문의 정당한 후손이 되는 것이오. 암자는 침묵에 잠겼습니다. 등불만이 흔들리며 그림자를 드리웠지요. 다음 날 아침 방도인은 관아를 찾아갔습니다. 이방과 한참을 이야기한 끝에 복내는 풀려났지요. 방도인이 보증을 섰고 민대수도 더 이상 고발을 밀어붙이지 못했답니다. 복내는 감방에서 나와 햇살을 마주했습니다. 추돌쇠와 고복내가 그를 맞이했지요. 복내야, 무사해서 다행이구나. 추돌쇠가 복내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복내의 얼굴은 여전히 어두웠지요. 연심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여름 장마가 시작되었지요. 하루 종일 비가 쏟아지고 이틀째도 사흘째도 멈추지 않았답니다. 산골짜기에 물이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불안해했지요. 나흘째 되는 날 새벽 우르릉 하는 소리와 함께 산 위 저수지가 무너졌습니다. 거대한 물살이 마을로 쏟아져 내렸지요.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높은 곳으로 뛰어 올랐답니다. 물이야, 물이 밀려온다. 어서 피하시오. 장터는 순식간에 물에 잠겼습니다. 집들이 떠내려가고 가축들이 물살에 휩쓸렸지요. 복래는 전방에서 뛰쳐나와 사람들을 도왔답니다. 노인들을 부축하고 어린아이들을 업어 높은 곳으로 옮겼습니다. 그때 멀리서 여인의 비명이 들렸지요. 복래가 고개를 돌리자 옥빛 장옷을 입은 연심이 보였답니다. 그녀는 물에 빠진 아이들을 구하려다 발을 헛디뎠습니다. 거센 물살이 그녀를 휩쓸기 시작했지요. 연심 마님, 복래는 주저없이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거센 물살이 온몸을 때렸으나 복래는 팔을 휘저으며 연심에게 다가갔지요. 연심은 물에 떠밀려 나무에 부딪히며 정신을 잃을 뻔했답니다. 마님, 제 손을 잡으시오. 복래가 연심의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는 있는 힘을 다해 그녀를 끌어안고 물살을 거슬렀지요. 진흙과 나뭇가지들이 얼굴을 때렸으나 복래는 멈추지 않았답니다. 마침내 복래는 연심을 안고 둑 위로 올라왔습니다. 둘 다 진흙투성이가 되어 있었지요. 연심은 기침을 하며 정신을 차렸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살았소, 살아났소. 저 사내가 마님을 구했구만. 사람들은 눈물 섞인 탄성을 내질렀지요. 연심은 복래를 바라보았답니다. 그의 얼굴은 상처투성이었으나 눈빛만큼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연심이 작게 속삭였지요. 복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답니다. 홍수가 잠잠해진 뒤 관아에서는 피해를 입은 백성들에게 구호 물자를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지요. 나눠줄 쌀과 무명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었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오? 장부에는 분명 넉넉하다 했는데 우리는 겨우 한 대씩밖에 못 받았소이다. 백성들의 불만이 커지자 이방이 직접 곳간을 확인했습니다. 장부에는 쌀과 무명이 가득 쌓여 있어야 했으나 실제로는 절반도 남지 않았지요. 이게 대체 어찌된 일이냐? 이방은 관가의 관리들을 모두 불러 조사를 시작했답니다. 며칠 뒤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장터에 한 곡물 상인이 잡혀왔는데 그가 민대수로부터 구호 물자를 헐값에 사들였다고 자백한 것이었지요. 민시댁 도련님께서 몰래 물자를 빼돌려 제게 파셨습니다. 관아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민대수는 급히 불려왔으나 변명을 늘어놓았지요. 그런 일은 없소. 저 상인의 거짓말이오. 하지만 장부와 증인들의 증언이 쌓이면서 진실이 드러났답니다. 민대수는 구호 물자를 관리하는 직책을 맡고 있었는데 그 물자를 몰래 팔아 사복을 채웠던 것이었지요. 민대수를 파직하고 유배 보내라. 군수의 명이 떨어졌습니다. 민대수는 끌려가며 발버둥쳤으나 소용없었지요. 장터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답니다. 민시댁 도련님이 저런 짓을 했다니 오히려 점쟁이가 더 양반답구만. 더 이상 아무도 복래를 거지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목숨을 걸고 사람들을 구한 사내였지요. 홍수가 지나가고 한 달이 흘렀습니다. 마을은 천천히 일상을 되찾아갔지요. 무너진 집들을 고치고 떠내려간 농기구를 다시 마련했답니다. 복래는 여전히 전방에 머물며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지요. 사람들은 그를 존중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답니다. 어느 날 방도인이 전방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책 한 권과 문패 조각이 들려 있었지요. 복래, 어르신, 어인일로 오셨습니까? 방도인은 자리에 앉으며 문패 조각을 탁자 위에 놓았답니다. 내가 관아에 이것을 보였소. 족보와 함께 말이오. 군수께서 상부에 보고했고 며칠 전 한양에서 회답이 왔소. 복래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방도인이 말을 이었지요. 그대는 좌의정 하정빈 대감의 둘째 도령 하복래가 맞소. 신원이 회복된 하씨 가문의 정당한 후손이요. 한양의 대신들이 이 소식을 듣고 크게 놀랐다 하오. 복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방도인은 복래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지요. 이제 그대는 거지가 아니오.
한양으로 올라가 선조의 재산을 돌려받고 가문을 다시 일으켜야 하오. 저는 이곳 사람들이 좋습니다. 이곳을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방도인이 고개를 저었답니다. 그대에게는 책임이 있소. 신원이 회복된 명문가의 유일한 후손으로서 가문을 다시 세워야 할 책임 말이오. 하지만 걱정 마시오. 그대의 마음씨라면 어디에 있든 백성을 위할 것이오. 며칠 뒤 한양에서 관리들이 내려왔습니다. 그들은 복례의 신분을 확인하고 정식 문서를 전했지요. 하복례 도령, 선대 좌의정 하정빈 대감의 적자로 인정되었습니다. 한양의 저택과 재산이 모두 복권되었습니다. 관아 앞들에서 공식 의식이 거행되었답니다. 군수가 직접 나와 말했지요. 하복례는 좌의정 하정빈 대감의 둘째 도령으로 신원이 회복된 하씨 가문의 정당한 후손임을 이에 공표하노라. 한양으로 올라가 가문을 다시 일으킬지어다. 사람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추돌새와 고복례는 눈물을 흘렸지요. 복례는 깊이 절을 올렸답니다. 그날 저녁 복례는 연심을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마루에 앉아 달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마님, 도령님, 복례는 연심 옆에 앉았답니다. 제가 한양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가문을 다시 일으켜야 한다고 합니다. 연심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알고 있습니다. 도령님께는 그럴 책임이 있으십니다. 하나 저는 마님 없이는 갈 수 없습니다. 저와 함께 한양으로 가주시겠습니까? 연심이 복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요. 상중인 몸으로 어찌 그럴 수 있겠습니까? 기다리겠습니다. 상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혼례를 올리고 함께 한양으로 가겠습니다. 연심은 복례의 손을 잡았답니다. 꿈속 연못에서 본 사내가 누구였는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제가 만나야 할 사람은 도령님이었습니다. 방도인이 민시댁을 찾아가 말했지요. 하 도령은 이제 좌의정가의 적자여. 목숨을 걸고 연심마님을 구한 은인이기도 하오. 상이 끝난 뒤 정식으로 혼례를 올리고자 하니 허락해 주시오. 민시댁 어른들은 신중히 의논한 끝에 동의했답니다. 하 도령은 신원이 회복된 명문가의 자제였고 무엇보다 목숨을 걸고 연심을 구한 은인이었지요. 두 사람의 마음도 확고했습니다. 더 이상 반대할 이유가 없었답니다. 보름 뒤 복례는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떠나기 전 그는 장터 사람들에게 인사를 했지요.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2년 뒤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배웅했답니다. 복례는 마지막으로 연심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멀리서 손을 흔들고 있었지요. 2년이 흘렀습니다. 한양에서 하복례는 하씨 가문을 다시 일으켰지요. 선조의 저택을 수리하고 흩어진 재산을 모았답니다. 조정에서는 그에게 벼슬을 내렸으나 복례는 정중히 사양했습니다. 저는 아직 배울 것이 많습니다. 백성들을 위해 일하고 싶습니다. 대신 복례는 한양의 가난한 백성들을 도왔지요. 굶주린 이들에게 죽을 나눠주고 병든 이들을 돌보았답니다. 사람들은 그를 인자한 도령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복례는 다시 산골 마을로 내려왔지요. 연심의 상이 끝났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었답니다. 그는 화려한 도포를 입고 말을 타고 하인들을 거느리고 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따뜻했지요. 장터 사람들이 모두 나와 맞이했답니다. 하 도령님이 오셨다. 추돌새와 고복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복례는 말에서 내려 두 사람을 끌어안았지요. 오래간만입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이튿날 복례와 연심은 정식으로 혼례를 올렸답니다. 방도인이 주례를 섰고 장터 사람들이 모두 모여 축하했지요. 이번에는 한양에서 온 귀한 손님들도 함께했습니다. 혼례를 마친 뒤 복례는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답니다. 제가 한양에 있을 때도 늘 이곳 사람들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을에 큰 사당을 짓고 가난한 아이들이 글을 배울 수 있는 서당을 세웠지요. 또한 홍수가 다시 나지 않도록 제방을 튼튼히 쌓았답니다. 한 달 뒤
복래와 연심은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매년 봄과 가을이면 마을을 찾아왔지요. 그리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어려운 이들을 도왔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복래와 연심 사이에는 아이들이 태어났고 하씨 가문은 다시 번창했지요. 복래는 조정에서 벼슬을 하며 백성을 위한 정책을 펼쳤답니다. 사람들은 그를 백성의 벗이라 불렀습니다. 장터 주막에서는 노인들이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지요. 옛날에 말이야, 거지였던 사내가 좌의정가의 도령으로 밝혀졌다네. 정말이에요? 그럼 그 사내는 목숨을 걸고 사람들을 구했고 백성을 위해 평생을 바쳤지. 신분을 잃었다가 되찾았지만 마음만은 변치 않은 사내. 복을 부른 사내. 하복래 도령이라니까. 하복래의 이야기는 그렇게 장터의 야담이 되어 세대를 넘어 전해지게 되었답니다. 거짓이 진실이 되고 운명이 복이 된 한 사내의 이야기로 말이지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모두 이렇게 말했답니다. 진심은 결코 거짓이 될 수 없고 신분이 바뀌어도 마음은 변치 않는구나. 거짓으로 시작했으나 진심으로 이어진 한 사내의 이야기였습니다. 신분은 운명이 바꿔주었지만 변치 않는 마음은 스스로 지켜낸 것이었지요. 진심은 언제나 통하고 선한 마음은 결국 복이 되어 돌아오는 법입니다. 별별 야담은 선한 마음이 결국 세상을 밝히고 진심이 언젠가 보답받는다는 믿음으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작은 이야기 하나가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울림으로 남길 바랍니다. 늘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